이렇게 푸틴은 그 크렘린의 새 주인이자 대통령 푸틴으로서 또 새로운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. 예, 올리가르히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그 신흥 재벌입니다. 그래서 그 올리가르히는 그 소련 해체 직후에 그 수많은 그 국영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을 손아귀에 넣은 재벌을 말합니다. 이 올리가르히들은 단순한 재벌이 아니라 러시아 그 정계와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수준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죠. 그런데 이 러시아의 그 억만장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하는 과정에는 온갖 부정이 개입해 있었어요. 불법 주가 조작, 사재기 이런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살까지 저질러 가면서 강탈하는 수준이었습니다. 그 특히 옐친 대통령 시기에는 아주 부정부패가 심각했죠. 바로 그 부정부패의 핵심 집단이 올리가르히였습니다. 그러니까 옐친은 이 올리가르히들과 옐친 패밀리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유착관계를 유지했죠. 당시 그 옐친은 각종 부정부패 그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경제 상황 등으로 다시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지극히 낮았거든요. 그런데 그 올리가르히들이 자기들의 그 재력과 어떤 능력을 총동원해서 옐친 살리기에 나서게 됩니다. 자,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? 자기네들 그냥 보호받으니까. 네, 보호받으려고. 예, 만약 공산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러니까 민영화 조치를 모두 철회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 올리가르히들의 그 막대한 부가 이제 사라져버릴 위기였거든요. 이렇게 되니까 올리가르히들이 옐친에게 선거 자금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최고의 참모진으로 구성된 특별 선거 캠프를 구성합니다. 군도구 되나?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. 올리가르히들은 옐친의 재선 성공을 위해 이 사람들을 모스크바로 데려왔는데요.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? 옐친의 재선. 어디서 데려왔다는 거예요? 외국에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요. 뭐 정치인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그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성격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요. 미국에서도 선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. 예, 미국? 그 선거 전문가들을 혹시 초빙한 거 아니에요? 예. 정답입니다. 예, 정답입니다. 예.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을 모스크바로 그러니까 모셔오다시피 해서 데려온 것이죠. 소위 킹메이커들이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우선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은 옐친의 이미지부터 바꿔놓습니다.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대중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할 것을 요구했죠. 기존에 옐친이 가지고 있던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타파하고 옐친이 활기차고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었던 것이죠. 실제로 옐친이 그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지지율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. 하나 진짜로요? 예. 그 당시 그 올리가르히 중에는 그 방송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방송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. 옐친만 나오겠네. 예, 그 경쟁자가 바로 주가노프라는 사람인데 이 주가노프가 그 공산당원이라는 것을 그 타겟 삼아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 시대의 혹독하고 암울한 그런 모습을 그린 영화를 수시로 편파 방영을 하게 된 것이죠. 미국 선거 전문가들의 전략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. 이야. 그 당시 그 4위였거든요. 후보 중에서. 근데 4위였던 옐친이 1996년 7월에 54%에 가까운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. 그 파워가 장난이 아닌데요. 그 올리가르히르? 예. 그럼
이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푸틴한테도 약간 도움이 될 만한 수단들인데 왜 전쟁 선포를 해요? 푸틴은 그 올리가르히들의 시대는 지나갔다. 범죄와의 전쟁은 동시에 부패와의 전쟁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. 범죄와의 전쟁.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올리가르히 제압에 나서게 되죠. 사실 그 푸틴은 그 올리가르히들에게 취임 직후에 옐친 시대에 얻은 것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절대로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구두 경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. 달리 말하면 그 전까지는 세금도 안 내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. 하지만 그 올리가르히들은 뭐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치권을 제압하려고 들었던 얘기죠. 그러니까 옐친처럼 자신들이 그 푸틴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푸틴이 그 칼을 빼듭니다. 자기에게 협력하길 거부한 재벌 일부를 배임이나 횡령 혐의로 체포해 버렸던 거예요. 대표적인 인물로 그 러시아 석유 생산의 20% 정도를 담당하던 당시 러시아 최대의 석유 회사 유코스의 회장이었던 호도르콥스키를 들 수 있습니다. 호도르콥스키는 당시 그 반푸틴 기조의 야당 그 야권 정치인을 후원하다가 이 푸틴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. 2003년 10월 사기 및 탈세 혐의로 구속이 되어서 10년 동안 그 복역을 하고 출소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출소한 이후에 호도로스키는 앞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고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. 그리고 당시 그 올리가르히들 가운데 크렘린의 그 대부 킹메이커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바로 베르조프스키입니다. 베르조프스키는 러시아 최대 자동차 회사와 방송사 그리고 에너지 회사까지도 거느린 실세 중에 실세였는데 1997년 기준으로 이 사람의 재산을 30억 달러로 추산하게 됐어요. 하지만 이 막대한 부와 권력을 거느린 베르조프스키조차도 푸틴의 반기를 들다가 영국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망명한 뒤에도 베르조프스키는 이 재계가 힘을 합쳐서 푸틴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푸틴에 대한 비난과 강경 발언을 쏟아내죠. 그러다가 지난 2013년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. 이렇게 그간 정재계를 좌우하던 그들의 힘을 무력화했고요. 오히려 그 푸틴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권력과는 거리를 둔 올리가르히들은 측근으로 남겨둡니다. 그러면 존 씨 혹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올리가르히가 어떤 분이 있어요? 네. 뭐 아마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즐겨 보시는 네. 팬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름일 텐데 첼시 그 구단주였던 아브라모비치예요. 네. 아마 뭐 뉴스도 보시면 아마 그 이름이 나왔을 텐데 그냥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권력하고 거리를 둔 거고, 네 그렇게 아마 살아남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으로 이제 본인도 맞아요. 그런 비판하고 경제적 제재까지도 받고 있고,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첼시 구단도 아예 매각 발표를 했어요. 네. 지금은 이제 그 구단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예. 그런데 과연 푸틴은 옐친과는 철저히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그 어떤 세력과도 결탁하지 않았을까요? 자기 편이 있어야죠. 예. 그러니까 옐친에게 올리가르히가 있었다면 푸틴에게는 그 실로비키가 있었는데요. 실로비키란 것은 검찰, 정보기관, 국세청 등과 같은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. 물론 그 푸틴의 실로비키에는 KGB 출신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푸틴의 고향이자 그가 정치를 시작한 곳, 바로
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들을 정부 핵심 요직 자리에 대거 기용합니다. 그리고 그 푸틴은 그 소련 체제가 붕괴하면서 KGB는 1991년에 해체되고 새로 신설된 그 조직이 바로 연방보안국, 그 영어 알파벳으로는 그 FSB였을 텐데요. 그래서 우선 연방보안국은 대통령의 직접 통제하에 놓이게 됐고요. 그리고 21만 명 규모의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연방보안국에 통합된 데 이어서 감청, 그리고 국가통신망 관리를 했던 연방정부 통신정보국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바로 연방보안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한마디로 연방보안국은 러시아 국내 정보를 모두 관장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재탄생한 셈이죠. 당선되자마자 자기 딱 그걸 다 만들어냈네요. 예. 시스템을. 푸틴 보안국이네. 그런데 그 당시 러시아에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최악의 경제 상황이었죠. 경제 문제? 예. 당시 그 러시아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비참한 지경이었는데요. 옐친 대통령은 그 시장 경제 도입과 함께 전격적인 가격 자유화 조치를 단행했고 그 결과 각종 생필품 가격이 수십에서 수천 %까지 치솟았습니다. 야, 인플레이션이 심했구나. 예. 그렇게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의 실업률은 9.3%에 달했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 인구 절반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에서 살아야 됐고요. 전문가들은 이 실업률이 쿠데타로 이어질 만한 위험수위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데,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. 그래서 그러니까 생필품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음식은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루는 굶어요? 네, 먹을 때도 있었고, 또 고기는 뭐 1년에 몇 번, 뭐 생일 때, 새해 때 밥상에 올리는. 그 몇 년 동안? 한 5, 6, 7년 동안 90년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예, 90년대는 항상 그랬고 또 그것 때문에 조금 슬픈 얘기지만 또 해외 매춘에 나선 여자들도 많았고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.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3대 수출 품으로 유명하다. 하나는 석유, 또 하나는 무기, 그리고 여성.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그 푸틴은 이 최악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모스크바에 전략 기술 분석 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러시아를 강한 러시아로 개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들을 구상하고 그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합니다. 그리고 이 시기에 그 푸틴에게는 그 큰 행운이 따릅니다. 그 러시아의 자산이 바로 이제 천연가스인데요. 이 국제 그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그래프로 확인해 볼까요? 옐친 집권 초기에 1달러 내지 2달러 선이었었는데요. 푸틴 집권 1년 만에 천연가스 가격이 9.7달러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. 2000년부터 폭등하네요. 그러니까 푸틴이 집권하자마자 정말 전문용어로 떡상을 하는 셈인데요.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과 함께 석유 가격도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죠. 와. 옐친 집권기인 1994년 원유 가격이 배럴당 약 17달러였었는데 푸틴이 집권한 2000년에는 약 30달러, 그리고 2004년에는 약 40달러, 2008년에는 약 100달러까지 와. 급등하게 됩니다. 와. 그에 따라서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도 이제 주목할 만한데요. 경제 호황이 오겠는데요? 예, 행운이 계속됩니다.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러시아 경제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7%를 유지했고요. 5% 넘었네요. 엄청 예, 큰 예. 거죠. 덕분에 7%는.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이 되고 각종 연금도 2배로 증가합니다. 와. 이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푸틴이 지도를 잘해서 이런 경제 성장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.